공공요금 인상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면서 1월 물가가 5% 넘게 올랐습니다. 오는 4월에는 전기와 가스 추가 인상과 대중교통요금 인상이 예고됐습니다. 파월 미 연준 의장은 0.25%포인트 금리 인상과 함께 물가 상승률 둔화를 거듭 언급했습니다. 한은이 이달 말 금리를 동결할지 주목됩니다.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하람 변호사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에 맞서는 장외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이 6개월 동안 벌인 전세 사기 단속에서 6개 조직 1,900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정부는 전셋값과 집값이 같으면 보증보험을 들지 못하게 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사흘 동안 집에 홀로 방치된 2살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편과 별거 중인 20대 엄마가 체포됐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숨진 여자아이 사건과 관련해 파기환송심 법원이 친모로 밝혀진 성모 씨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올해부터 국산 전기차를 구입할 때 수입 전기차보다 많게는 140만 원까지 보조금을 더 받게 됩니다. 특히 중국산 전기버스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도 전할 뉴스가 많습니다.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난방비 때문에 속상하다는 분들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전기요금도 그렇죠. 서울은 택시요금도 올랐고 그밖에 공공요금 인상도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식 한번 하기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야말로 총체적인 물가 난국입니다. 물가가 잡혀야 금리 인상에도 여유가 생기는데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5.2% 올라 석 달 만에 다시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우리 생활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배상윤 기자가 시민들의 삶을 따라가 봤습니다. 갈치조림으로 유명한 서울의 한 시장 골목. 주문이 들어오자 뚝배기별로 따로 조리합니다. 한 번에 조리하는 것보다 많은 양의 가스가 사용되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한 달 새 가스비가 35%나 올라 5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끌 수가 없어요. 가스를 하루 종일 계속 틀어놓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가게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고지서 받아보는 순간에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면서 놀라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죠. 전기요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의 한 24시간 운영 PC방은 지난달 300만 원이 넘는 전기료를 냈습니다. 전기세 아끼고 싶은 건 아끼려고 하는데 그래도 사실은 별 의미가 없죠. 지난달 전기 가스 수도 물가는 전년보다 28.3%나 급등해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도 5.2% 올라 3개월 만에 다시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이번 달에 상승폭의 거의 대부분 이상을 전기료가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도 난방비 폭탄이 예고된 가운데 서민들 어깨를 짓누르는 고물가의 부담은 계속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여기가 정점이라면 그나마 다행이겠습니다. 오는 4월부터는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더 오르고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도 예고돼 있습니다. 기업들은 수출이 안 된다고 아우성이고 서민들은 물가 때문에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것 같다는 전망입니다. 이어서 송명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도심의 퇴근길. 정류장 앞에 긴 줄을 선 직장인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4월부터 버스와 지하철 요금까지 최대 400원 오른다는 소식에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은 많이 부담스럽기도 하죠. 이것저것 많이 부담스럽기도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매일 버스와 지하철을 각각 한 번씩 타고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라면 한 달 교통비가 최대 13만 원으로 오르는 셈입니다. 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 요금까지 들썩이면서 물가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값이 올라가면 뭐든지 다 오를 거 아니야. 공공요금이 오르는데 뭐든지 다 오르겠죠. 뭐. 여기에 때맞춰 전기와 가스 요금도 더 오를 전망인데 인상폭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천연가스 등의 원가가 오른 데다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도 많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내년 1, 4분기에는 동결하고 2, 4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국은행이 이달에도 5%대 고물가를 예측했고 정부도 올 상반기가 지난 후에야 물가 둔화 흐름이 나타날 걸로 내다보고 있어 고물가의 파도는 당분간 계속 몰아칠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올렸습니다. 아직 동결이나 인하를 검토할 때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금리 인상의 끝이 보인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우리와 달리 물가가 잡히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파월 미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도 인플레이션 완화라는 뜻의 단어를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발표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정준영 기자가 여러 각도에서 짚어봤습니다. 미 연준은 우리 시간 오늘 새벽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연 4.75%까지 올렸습니다. 하지만 상황 인식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The inflation data received over the past 3 months show a welcome reduction in the monthly pace of increases. 파월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인플레 완화란 뜻의 디스인플레이션이란 단어를 13번 사용했습니다. 첫 인플레 둔화 언급에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 나스닥 지수는 2% 상승했습니다.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코스피는 0.78%, 코스닥 지수는 1.82% 각각 상승했고 원달러 환율은 10개월 만에 장중 1,21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국내 기준금리가 지금의 3.5%에서 동결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나옵니다. 다만 미 연준이 노동시장 과열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위험을 지목한 게 변수라는 지적입니다. 여전히 강력한 국내 인플레, 그리고 1.25%포인트까지 벌어진 한미금리 역전폭이 금융시장에 끼칠 영향 탓에 금리 동결 여부를 둘러싼 한국은행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미국이 오늘 금리를 또 올렸지만 전 세계 금융시장에는 훈풍이 불었습니다. 소위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을 멈추고 이제 금리 인상을 중단할 준비를 하는 걸로 평가됐기 때문이죠. 지난 1년 내내 전 세계를 짓눌렀던 금리 인상의 공포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미 연준 의장이 뭐라고 했길래 이렇게 세계 금융시장이 반색을 했습니까? 네, 사실 연준이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거라는 건 지난해 11월부터 나왔던 전망인데요. 오늘 사람들이 반응한 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언급한 바로 이 단어, 디스인플레이션입니다. 예.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은 아니지만 인플레이션, 즉 오름세가 둔해질 거라는 말을 처음으로 꺼내면서 시장이 안도했습니다. I would also say that disinflationary process that you now see underway is really at an early stage. I think for the first time that the disinflationary process has started. 자, 중앙은행들은 대개 이제 물가를 금리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는데 미국은 물가가 잡히기 시작했다, 이제 이런 뜻으로 봐야 되겠군요. 그럼 이번 인상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까요? 당장의 금리 인상을 멈추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명확하게 선을 그어줬습니다. 앞으로 올리더라도 한두 차례일 것이다. 그리고 5%는 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And we're talking about a couple of more rate hikes to get to that level we think is appropriately restrictive. Can we get there with 5%? Certainly possible. Yeah, absolutely it's possible. 자, 그렇다면 시기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언제쯤 중단될 걸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4.5에서 4.75%인데요. 그래서 연준이 이르면 3월에는 금리 인상의 마침표를 찍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파월 의장은 연내 금리를 인하할 생각은 없다고 했지만 물가가 빠르게 안정되면 그때는 내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예, 우리와 달리 미국은 이제 물가 걱정은 조금 줄어드는 이런 양상이군요. 그렇다면 미국 경제는 어떻습니까? 네, 미 연준은 이 물가 상승세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다고 확신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파월이 표정 관리에 실패했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아직은 미국 경제가 위로 갈 수도 또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너무 성급하게 긍정적인 신호를 준 게 아니냐는 겁니다. 다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안개 낀 곳에서 운전을 할 때 보면 빠르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른 금리 인상에서 이제 천천히 금리 인상하는 쪽으로 좀 바꾸자. 이제 이런 얘기지 차를 멈추겠다는 건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아직도 물가 걱정이 큰데 한국은행이 이렇게 되면 고민이 더 커지겠는데요?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해온 가장 큰 이유가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 때문인데요. 현재 1.25%포인트로 2000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여기서 금리 인상을 멈춘다면 한은도 동결하거나 인상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큽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달 금리 인상을 결정한 뒤에 이 대다수 금통위원들이 최종 목표 금리를 3.5%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 이번 1분기에 우리 물가가 어디까지 오르는지 이게 지금 가장 큰 변수가 되겠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새 당대표 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후보 등록도 안 했는데 이렇게 전쟁이 치열했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잘 아시듯 큰 흐름은 김기현 대 안철수, 안철수 대 김기현의 구도로 짜여졌습니다만 1차 투표에서 끝날지 아니면 과반 득표자가 없어서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될지 여러 변수들이 남아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새로운 움직임은 이준석 전 대표 측의 도전입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안 의원은 정권 교체의 완성은 총선 승리이고 적임자는 자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조인 출신의 대통령과 그리고 과학기술인 출신의 그 당대표가 있게 되면은 정말 그것은 최상의 조합이다. 김기현 의원은 진짜 선거는 지금부터라며 압도적인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후보 등록이 마감된과 동시에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매우 안정된 추세로 김기현이 앞서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김 의원과 안 의원은 혼전을 펼쳤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김 의원이 38.5%의 지지율로 선두였지만 다른 조사에서는 43.3%로 안 의원이 1위였습니다.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막판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동안 나경원 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을 지지했던 표심이 안 의원에게 쏠렸었는데 이를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고위원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친윤계에서는 이용 의원과 김병민 전 최고위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이만희, 박성중, 태용호 의원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TV로선 최민식입니다. 선두권의 논란은 누가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속에 더 가까이 있는가 하는 이른바 윤심 경쟁입니다. 그동안 안철수 의원 측의 윤심 공략이 나름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되고 또 지지율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이자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다시 전면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은 분명히 김기현 의원에게 있다며 거칠게 안철수 의원을 몰아붙였습니다. 이건 또 뭘 뜻하는지 김태훈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에 대한 포문은 이철규 의원이 열었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대통령께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제대로 된 소통이 없었습니다. 하루를 완전히 출근 안 하고 업무를 포기했잖아요. 그런 분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또 자신이 진짜 친윤이라는 안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가짜 상품으로 상표 도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직격했습니다. 안 의원이 장관직을 맡아달라는 윤 대통령의 부탁을 거절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안철수 의원한테 그 제시를 했죠. 장관, 아주 높은 장관 하나를 맡아달라 또는 총리를 맡아달라 부탁을 했는데 그것도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안 의원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추세에 불안해하는 친윤계의 공격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저는 윤 힘이 되기 위해서 나온 후보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 이후 안 의원에게 연금개혁과 건보개혁을 책임져달라며 장관직을 제안했는데 일주일 뒤쯤 거절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은 어떠한 임명직 당직도 맡지 않겠다고 이선 후퇴를 선언했고 공천에 개입하니 뭐니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없고요. 제가 사무총장이라든지 그런 임명직 당직을 맡기 위해서 내가 김기현 대표. 장 의원과의 통화를 공개해 윤심 논쟁의 단초를 제공했던 김영우 안철수 캠프 선대위원장은 선거 중립 논란으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 위원직에서 해촉됐습니다.
TV조선 김태원입니다. 이번 주말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한 민주당 내부에서는 갈등 기류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장외 집회가 결국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총력전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질 텐데 과연 민주당의 미래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두고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예상 외의 격론이 벌어졌고 이상민 장관 탄핵 추진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원총회를 소집한 민주당 지도부는 김건희 여사 특검과 이상민 장관 탄핵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정치도의적, 행정적,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은 그 어떤 정치적 손해가 있더라도 하지만 2시간 넘게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격론이 오갔고 지도부는 김건희 여사 특검은 추진하되 이 장관 탄핵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방식이나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을 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당 지도부는 어제부터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철험회를 비롯한 강경파 의원 30명을 측면 지원했고 선명한 야당의 깃발을 높이 드는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요일 서울 시내 장외 집회에는 지역위원회 총동원령도 내렸습니다.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민주당이 비난했던 태극기 부대의 투쟁 방식과 뭐가 다르냐는 비판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그 장애 집회는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거 결국은 맞불 놓고 방탄하기 위한 거 아니냐. 여당도 국회 방탄도 모자라 장외 방탄을 한다고 비판했고 조국 수호 집회의 시즌2가 될 이재명 수호 집회를 향해 박대출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국회 본청 철야 농성을 위해 쓴 난방비는 민주당이 내라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방북을 위해서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300만 달러를 보냈다는 의혹은 물론 본인이 방북 추진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입을 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진이 확보한 경기도 내부 문건에서는 이 대표가 대북 사업 전반을 챙긴 정황이 분명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출장을 비롯해 스포츠 교류에 이르기까지 이 지사가 직접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문서가 아니더라도 사실 이런 중요한 일을 지사 허락 없이 추진했다고 믿기는 어렵죠. 권영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경기도의 대북 사업 문건 목록입니다.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의 국외 출장 계획부터 묘목 지원 사업 등 대북 사업 내용이 빼곡합니다. 이들 문건을 검토하고 결제한 당사자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 검토자의 지사 이름이 써 있으면 어쨌건 지사가 보긴 본 건가요? 그렇죠. 규정에 따라서 전결을 올리게 돼 있어요. 특히 이 대표가 국외 출장 계획을 검토한 2019년 5월 이 전 부지사는 중국으로 출국해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함께 북한 인사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쌍방울이 북한과 광물 개발 등에 합의하고 1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협약까지 체결했습니다. 2018년 10월에는 이 전 부지사가 북한에 출장가 스마트팜 사업과 도지사 방북 등을 논의했는데 이 시기에도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 출장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방북 일정 등도 함께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은 이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자신이 대납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북 사업 전반을 검토하고 결제한 만큼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관계뿐 아니라 김 전 회장이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사실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예, 보셨듯이 김성태 씨는 경기도를 대신해서 북한에 거액의 돈을 보냈다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언급할 가치도 없는 소설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명확한 물증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진실 공방은 법정으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진실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고 이 전 부지사 역시 이 모든 사실을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이어서 김보건 기자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자신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걸 이재명 대표도 알 것이란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모두 보고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2월
북한 김성해 아태비 실장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을 위해 500만 달러를 지원해달라고 했고 이 전 부지사가 500만 달러가 대수냐며 지원을 요청했다고도 검찰에 털어놨습니다. 한 달 뒤 중국에서 북한 측 인사를 만나 송금을 약속한 뒤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했는데 이 전화를 연결해 준 것도 이 전 부지사라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지난해 3월 대선 이후 이 전 부지사에게 방북을 못하고 대선도 졌다며 대북 송금 사실을 상기시키자 자신을 달랬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이 대표는 여전히 대북 송금을 포함해 김 전 회장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상황.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마시죠.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두 사람 사이에 핵심 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에게 관련 보고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면 이 대표는 제3자 뇌물죄로 조사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최근 빌라왕이라 불리는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가 잇따랐죠. 20대 빌라왕이 갑자기 숨져서 배후 세력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경찰이 6개월 동안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벌여서 6개 조직 2,000명에 가까운 인원을 검거했습니다. 이 갭 투자, 깡통 전세는 물론이고 하다 완공도 안 된 빌라를 이용해서 사기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역시 피해자는 대부분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였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서류 봉투가 가득한 한 부동산 사무실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1시간 후로 압수영장 집행할 거예요. 주택 3,500채를 사들여 전세 사기극을 벌인 일명 빌라의 신 일당이 운영한 곳입니다. 이들은 시세 파악이 어려운 신축 빌라들을 매입해 집값보다 높게 전세 계약을 맺고 그렇게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또 다른 빌라를 사 다시 전세를 놓는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완공도 안 된 빌라까지 매입해 전세를 놓기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세입자 보증금 70여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늘자 경찰이 6개월 동안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벌여 임대인과 컨설팅 업자 등 관련자 1,941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6개의 사기 조직이 보유한 집은 6,100채에 달했습니다. 피해자 1,200여 명에 피해 규모는 2,300억 원이 넘었는데 피해자 절반은 20, 30대였습니다. 전세 사기는 서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개인과 가정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경찰은 전세 사기 특별 단속 기간을 7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우선 사기에 가담한 중개사는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당들이 보증보험을 미끼로 사기를 벌이는 경우가 많아서 보증보험공사의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아예 보증보험 가입 문턱을 높였습니다. 김혜나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의 미끼 상품이 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 수술대에 오릅니다. 지금까진 전세금과 집값이 같아도 보증보험에 가입됐지만 앞으로는 전세금이 집값의 90% 아래인 집만 가입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된다며 세입자를 안심시킨 뒤 돈 한 푼 없이 수백 채 전세금을 가로채는 악성 임대인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반환 보증 제도를 튼튼하게 보완하여 전세 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 투자를 근절하겠습니다. 처벌도 무거워집니다.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을 단 한 번만 받아도 바로 자격을 박탈합니다. 또 신축 빌라의 시세를 부풀리지 못하도록 건물 감정평가는 공시가와 실거래가가 없을 때만 적용하고 세입자가 전세 사기 위험을 파악하도록 돕는 앱도 출시했습니다. 안심전세 앱으로 서울 화곡동의 한 빌라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매매 시세는 2억 원에서 3억 원대고 전세가율은 90%를 밑돌아 보증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축 빌라에 대해서도 시세 조회를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 가격 또는 확정 가격 이런 가격 시스템에 대해서도 다만 시세 검토가 끝나지 않아 여전히 앱으로 볼 수 없는 곳이 많은 데다 사각지대인 보증보험 미가입자 구제, 법 개정이 필요한 악성 임대인 공개 등은 과제로 남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2살 아이가 사흘 동안 집에 홀로 방치돼 있다가 숨졌습니다. 남편과 별거 중인 20대 엄마가 긴급 체포됐는데 이 엄마는 사흘 동안 일하러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모차가 놓인 현관문에 경찰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인천의 한 다세대 주택 방 안에서 2살 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흘 동안 외출했다 돌아온 20대 엄마 A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남편과 별거 중이었는데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일을 나가 종종 집을 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혀 못 봤어요. 애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지난해 여름쯤 이 집으로 이사 온 A씨는 이곳에서 반년 정도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집에서 나가 오늘 새벽 2시쯤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지난 사흘 동안 인천 검담 부근의 지인 회사에서 일을 도와줬는데 일이 늦게 끝나 귀가하지 못했고 집을 나갈 때 보일러를 켜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고 아들이 숨진 걸 발견하고도 1시간 반이 지나서야 신고한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고 A씨에 대해선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집에 홀로 방치됐다 숨진 구미 3살 아이 사건이 결국 미스터리로 남게 됐습니다.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성모 씨가 침몰하는 사실이 DNA 검사를 통해 입증되면서 그럼 사망한 아이와 바꿔치기 된 아이는 어디로 갔는가 이 행방이 묘연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서 석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다만 아이 시신을 유기하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50살 성모 씨는 지난 2년 동안 아이 바꿔치기와 시신 은닉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석 씨는 5번에 걸친 유전자 검사 결과 빌라에서 숨진 3살 여자아이의 친모로 밝혀졌습니다. 수사당국은 석 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와 친딸이 낳은 아이를 몰래 바꿔치기 했다며 재판에 넘겼지만 석 씨는 출산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대구지법은 오늘 석 씨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 결과 외에는 석 씨가 출산한 것과 아이 바꿔치기를 입증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친자 관계가 성립하긴 하지만 검사가 주장한 간접 사실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아이의 시신을 유기하라 한 점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석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대구에서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두고 갈등이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대법원이 사원 공사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지만 주민들은 지난 연말에 이어서 오늘도 공사 현장 앞에서 이슬람이 금기하는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사원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원 측은 상대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혐오 표현이라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해결책은 없는지 김동현 기자가 양측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대구의 이슬람 사원 신축 공사장 앞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모여 돼지고기 수육과 소고기 국밥을 먹습니다. 주민들은 사원 이전을 요구하며 이슬람권에서 금기시하는 돼지고기로 음식을 만들어 행사를 열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주민들은 통돼지구이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법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이제 주민들이 더욱더 단합을 하려고 해요. 관할지자체인 대구 북구청은 사원 이전 대신 인근 주민 건물을 매입해 주민 공공시설화 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주민들은 일방적 처사라며 거절했습니다. 사원 인접 부지 매입은 외국인들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것이다. 이슬람 사원 측은 주민들의 행사가 문화의 차이가 아니라 혐오의 표현이라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It is something hateful behavior in front of some people worship place is something else.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이슬람 사원 건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해 법적 분쟁이 끝났지만
사원 건축을 놓고 빚어진 갈등은 2년이 지나도록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미국이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기로 해서 논란이 됐죠. 반면 국내에서는 국산차와 수입차가 똑같은 보조금을 받아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개편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 보조금은 전기차 회사가 직영 정비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또 충전기를 얼마나 설치했느냐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140만 원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이태희 기자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자동차 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 센터에 수리 중인 차들이 가득합니다. 오는 10일부턴 이 같은 직영 서비스 센터가 없는 회사의 전기차를 구매하면 정부 보조금이 줄어듭니다. 벤츠와 BMW, 아우디 등 수입 전기차 대부분은 보조금이 최대 100만 원 깎일 전망입니다. 이미 국내에 직영 서비스 센터를 운영 중인 테슬라는 삭감되지 않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기로 쓸 수 있는 V2L 기술을 탑재한 현대차엔 보조금 2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급속 충전기 설치 실적에 따른 보조금도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 아이오닉과 수입차는 보조금이 최대 140만 원 차이 나게 됩니다. 좀 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할 거예요. 전산 시스템 같은 것들 놓을 겁니다. 전기버스는 보조금 차이가 최대 2,100만 원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배터리 밀도에 따라 최대 30%까지 차이를 두는데 중국산은 대부분 가장 낮은 단계에 속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전기버스 시장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산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코로나로 막혔던 하늘길이 다시 열리면서 여행객도 크게 늘고 있죠. 마약을 운반하는 여행객도 덩달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선포하고 대대적 마약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밀수수법 김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특송 화물. 박스 속 소프트볼 배트를 분리하니 필로폰이 쏟아져 나옵니다. 태국에서 온 우편물에서도, 콩고에서 배송된 구슬 장식품에서도 마약류가 대량 발견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다 적발된 마약은 모두 624kg. 우리나라 인구 절반 가까이가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하늘길이 열리면서 여행자를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1년 새 2.6배로 급증했습니다. 밀수된 마약은 주로 20, 30대가 많이 찾는 강남 클럽이나 외국인 노동자 등을 통해 유통됐는데 강남 일대에서 슈퍼카를 타고 다니며 마약을 유통한 일당도 붙잡혔습니다. 판매용이지? 소분한 거지 다 판매하려고. 중간 운반책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알 수 없게 특정 장소에 미리 마약을 가져다 두고 찾아가게 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감시망을 피해왔습니다. 마약의 시장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가 갈수록 국제마약 조직의 표적으로 떠오른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대규모 필로폰 밀수가 건수 기준으로 124% 증가하였는데 국제 마약 밀수 조직이 개입된 국내 유통, 판매 목적의 밀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관세청은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겠다며 수사 전담 인력을 3배로 늘리고 국내외 공조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장현 대표가 처음으로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 시장은 시위로 인한 지하철 운행 지연은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자제를 요청했지만 전장현 대표는 정부의 예산 증액을 건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장현 측은 내일 지하철 시위 중단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고소정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광현, 박형석 대표가 공개 면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 시장은 지하철 시위 자제를 요청하면서 전장현이 사회적 강자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하철을 84번을 운행 지연을 시키셨습니다. 이건 철도안전법에 분명히 엄청나게 위반되는 중범죄입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서울시가 그동안 지하철 리프트 설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시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어요. 장애인이 리프트를 타다가 떨어지는 어떠한 사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장현 시위의 배경이 된 장애인 탈시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서울시는 1조 3천억 규모의 장애인 예산의 70에서 80%가 탈시설 관련 예산이라는 입장을 보인 반면 전장현은 중앙정부가 관련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기획재정부와의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시와 전장현의 단독 면담은 상대방의 요구에 답하지 않은 채 50분 만에 끝났습니다. 박 대표는 공개 면담이 끝난 뒤 지하철 시위 중단 여부는 내일 아침 예정된 선전전에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대통령실을 둘러싼 이른바 무속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번에는 출처가 전직 군 고위 간부여서 좀 더 소란스럽습니다. 요약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관저를 선정하는 과정에 한 역술인이 관여했다는 주장을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 대변인이 내놨습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승찬 전 대변인은 자신의 책에서 지난해 4월 군행사에서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만나 천공과 인수위 고위직이 한남동 육참총장 공관과 서울 사무소를 사전 답사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수위 고위직은 현 김용현 경호처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남 전 총장이 공관을 관리하는 부사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썼는데 남 전 총장은 한 언론에 보고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며 부인했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김종대 전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습니다. 민주당은 천공 개입 여부를 밝히라고 공세를 취했지만 해당 일자의 녹화 영상을 공개하십시오. 공관 담당 부사관과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의 통화 기록을 밝히십시오. 대통령 경호처는 김용현 처장은 천공과 일면식도 없고 천공이 공관을 둘러본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미 가짜뉴스라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뚜렷한 근거 없이 관련 의혹을 반복 재생산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부 전 대변인과 최초 보도매체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어제 서해 상공에서 실시된 올해 첫 한미연합 공중훈련에서 북한이 가장 무서워한다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가 전개됐습니다. 방한한 미 국방장관이 더 많은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투입하겠다고 선언한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북한은 즉각 거칠게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이채현 기자입니다. 미국 전략폭격기 B-1B와 스텔스 전투기 F-22, F-35B, 우리 공군의 F-35A 전투기가 삼각편대를 만들어 서해 상공을 가릅니다. 올해 첫 한미연합 공중훈련엔 북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포함한 3가지 미국 전략자산이 투입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한미 국방장관이 더 많은 미국 전략자산 전개에 합의한 이튿날 실시됐습니다. You can look for more of that kind of activity going forward. But in addition to that, you can look to see deeper consultation between 한미 훈련 공개 6시간 뒤 북한은 외무성 담화를 통해 초강력 대응하겠다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북한은 훈련 확대와 전략자산 전개는 한반도를 전쟁 화약고로 만든다며 핵에는 핵,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복이는 보복으로, 전면 전쟁이는 전면 전쟁으로. 미국 백악관은 북한 외무성 담화에 대해 영내 연합훈련이 북한에 대한 도발이라는 생각을 거부한다고 반박하면서도 북한의 적대적 의도가 없으며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화소의 카메라를 갖춘 스마트폰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부진했던 프리미엄폰 시장 매출을 만회하기 위해 승부수를 띄운 건데요. 경쟁사 추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세계 최초로 은하수까지 촬영할 수 있는 2억 화소 카메라입니다. 밤에도 민감하게 빛을 감지해 또렷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손 떨림 보정 기능도 2배 강화해 흔들려도 깨끗한 촬영이 가능합니다. 발열 문제도 개선해 게임도 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Redefining what a smartphone can be. With the most impressive pro-grade camera, you can take the best photos in any light. 최근 제조사들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메라 기능을 강화한 프리미엄 폰을 앞다퉈 출시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역대 출시작 중 가장 높은 4,800만 화소 제품을 선보였고 중국 샤오미도 5천만 화소 모델을 경쟁사 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출시하며 추격하고 있습니다. 제조사들이 카메라 기능 등을 강화한 프리미엄 폰 시장에 열을 올리는 건 매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출하량 1위를 기록했지만 프리미엄 폰 시장에서 밀려 매출액 점유율이 애플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실제 매출액상으로는 애플에 뒤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리미엄 부문에서는 아이폰 위상이 워낙 견고하고 업계 1위를 차지하기 위한 제조사들의 프리미엄 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설립한 흥사단이 일제강점기에 미주 지역 독립운동 거점으로 사용했던 건물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남아 있습니다. 최근 이 지역의 부동산 개발로 해당 건물이 철거 위기에 놓이자 보훈처가 47억 원을 들여서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해외 독립운동 사적지를 정부가 매입한 첫 사례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를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층짜리 목조주택 앞에 모여 앉은 사람들. 1937년 LA 흥사단 행사 직후 촬영된 사진으로 재미애국지사 강혜원, 송종익, 김성권 지사도 함께했습니다. 미국 LA 한인타운 근처에 위치한 건물은 흥사단 미주지부 등으로 활용되다 재정 악화로 1979년 매각됐습니다. 2년 전 중국계 부동산 업체가 매입해 철거 절차를 진행했고 현지 시민단체들이 위원회를 구성해 LA시에 유적지 지정 요청을 하며 철거를 중단시켰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LA 흥사단 건물 매입을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는데 국회에선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사적지 보호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관련 예산 47억 원이 반영됐고 지난달 말 매입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독립운동 근거지 미국 흥사단 본부가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지켜졌습니다. 보훈처가 해외에 있는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한 건 처음입니다. 보훈처는 한인 시민단체들과 함께 LA시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동시에 재단장 공사를 거쳐 2025년 광복절에 개방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오타쿠 예술가로 불리는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 무라카미 다카시의 개인전이 10년 만에 국내에서 열렸습니다. 미공개 초기작도 공개돼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정민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황금빛 불꽃에 휘감긴 해골들로 욕망을 표현한 무라카미 다카시. 회오리 치는 눈, 망가진 얼굴에 탄탄보는 혼란스러운 우리의 의식입니다. 다카시는 일본 대지진과 팬데믹을 겪으며 인간의 무력함에 맞선 예술의 역할을 고민합니다. 東関東大震災が来てから日本人である自分がやっぱり災害と結構付き合わ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意味でもっと全世界的にやっぱり生きてる人たちがもう身近に死を感じるようなシーズンが来て 개인전에서 최초 공개작 10여 점을 비롯해 회화, 대형 조각, 영상 등 170여 점을 선보인 다카시에게 제작 기간만 11년 걸린 벚꽃이 만발할 때처럼 완벽한 작품을 위해 작은 점 하나도 타협하지 않고 작업하는 집념은 작가로서의 자부심입니다. どの作品もこれでいいと思うまで何があっても終わりって決めないことですね。アーティストとは何かって言ったらやっぱり時代を象徴する何かを作んなきゃいけない。 영화 부산행 등을 보고 자신을 생체 스캔해 만든 좀비는 현대인의 악마성과 생에 대한 집착을 표현했습니다. ゴッホにしてもゴヤにしても死ぬ直前脳みそが壊れていく時にいい作品残していくんですね。結構もうすでに壊れてますけど
もうちょっと本当に壊れちゃった時にいい作が残ればいいなと思うんで 예술가 다카시의 꿈은 온전한 정신을 잃는 한이 있어도 길이 남을 명작을 남기는 겁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한국 테니스가 안방에서 2년 연속 데이비스컵 16강 진출에 도전합니다. 한국인 처음으로 ATP 대회 2승을 거둔 에이스 권순우도 남다른 의지를 보였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비장한 표정으로 서브를 넣고 부지런히 코트를 뛰어다닙니다. 공의 탄성이 떨어질 정도로 추운 날씨지만 어느새 땀방울이 맺힙니다. 사상 처음으로 2회 연속 데이비스컵 16강 진출을 노리는 대표팀의 각오는 남다릅니다. 저희 선수들의 랭킹이 그렇게 굴하지 않는 저희 대한민국의 랭킹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염려는 하지 않습니다. 꼭 승리를 위해서 잘 준비를 하려고. 한국인 최초로 ATP 2승을 거둔 권순우가 있어 든든합니다. 당연히 저희 대한민국 팀이 이기는 계획이 있고 선수들 모두 컨디션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좌석도 일찌감치 매진돼 안방에서 만원 관중의 응원도 받습니다. 하지만 상대 벨기에는 데이비스컵에서 3번이나 준우승을 차지한 팀. 객관적인 전력은 열세입니다. 에이스 다비드 고팽은 한때 세계 랭킹 7위까지 올라간 베테랑입니다. He's a great player. Easy and especially on that surface, that court, he's very solid. So it's not going to be easy. 창문 너머로 한국팀의 훈련을 지켜볼 정도로 상대 역시 진심입니다. Great players, good players, who can be very dangerous, and we're going to take it very seriously. 대표팀은 토요일 권순우의 경기를 시작으로 주말 동안 단식 4경기와 복식을 치릅니다. 16강 진출을 위해선 에이스 권순우의 맹활약과 복식에서의 승리가 절실합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당당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수감되던 날 사법정의가 죽었기에 장례식에 가려고 검정 상복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순결을 상징하는 백합꽃과 함께 성경을 들고 구치소로 들어갔습니다. 검찰에 체포돼 처음 조사받을 때도 내내 성경을 쥐고서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그런 나중에 내 특기는 묵비권이라고 했습니다. 한명숙 사건은 그가 받은 돈 중에 수표 1억 원이 여동생 전세금으로 쓰인 명백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 13명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사건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가폭력범죄라고 했습니다. 한명숙 사건 같은 경우죠. 없는 사건 만들어서 덮어씌우기.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그보다 더 고도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 보복이자 탄압이라는 늘 하던 주장을 되풀이하다 보니 예를 들어도 단단히 잘못된 것 같죠. 이 대표는 허무맹랑한 조작 수사라며 이렇게 소설과 영화도 덜먹이곤 했습니다. 엊그제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수사도 검찰의 창작 실력이 형편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에 이제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잘 안 팔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웃을 일이 아닌 듯합니다. 김 전 회장이 전혀 모른다고 했던 이 대표를 잘 알고 있었다니 말이죠. 급기야 이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북에 300만 달러를 보냈다는 진술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 대표 측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밝혔던 이 얘기와 직결되는 정황이죠. 이재명 도지사가 육로로 평양을 방문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종혁 원장께서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김 전 회장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방북하려면 벤츠도 필요하고 헬리콥터도 띄워야 한다며 500만 달러를 달라는 걸 깎았다고 진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이제는 북한 리스크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이쯤에서 이 대표의 내복론을 다시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2년이라면 내의 사회분고, 내복 사회문제. 그러다 김 전 회장이 압송돼 오자 누군가 술 먹다가 김 전 회장 전화를 바꿔줬다고 하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슬쩍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통화가 있었다는 진술과 두 사람 모친상에 서로 측근을 보내 조문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게 검찰이 지어낸 흑우라면 창작 실력이 형편없다는 이 대표의 안목이 더 형편없는 게 아닐지요. 이제 더는 소설이라고 눈칠 선은 지난 듯합니다. 이렇게 많은 의혹이 쏟아지고 이렇게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본문을 이루는데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기에 이 대표가 아직도 이러고 있겠습니까?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나도 모르겠어. 뭘 알아야 되나? 2월 2일 앵커의 시선은 이보다 가벼울 수는 없다 였습니다. 내일은 미세먼지 없이 하늘이 맑겠습니다. 맑은 날씨는 좋은데요. 대기가 많이 건조합니다. 당분간 눈이나 비 소식도 없어서 전국적으로 건조함이 더 심해지겠는데요. 동쪽 지역에 내려진 건조특보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가 쉽게 발생하고 또 빠르게 번질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춥겠습니다. 강원도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춘천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서울은 영하 5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3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 지역의 낮 기온은 광주가 5도, 대구는 7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벌써 입춘 절기인데요. 입춘이 지나면서 기온은 좀 더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2일 목요일 뉴스나인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